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로비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준서에게 향했다. 검은 정장, 반듯하게 넘긴 머리, 손목에 찬 비싼 시계, 그리고 그를 따라 들어오는 임원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까지. 그날의 준서는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이었다. 조금 뒤면 회사의 미래를 바꿀 투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고, 그의 이름은 사내 방송과 보도자료에 가장 먼저 올라갈 예정이었다.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오래 준비해왔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지우기 위해, 낡은 반지하방 냄새를 잊기 위해, 누군가의 아들로 불리기보다 스스로 만든 이름으로 서기 위해. 그런데 로비 한가운데 준서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서 있었다. 회색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자가 바닥에 엎드리듯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누군가 떨어뜨린 커피가 대리석 바닥에 길게 번져 있었고, 여자는 낡은 걸레로 그 얼룩을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다. 소매 끝은 물에 젖어 어두워져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거의 보지 않았다. 보아도 곧 시선을 거두었다. 그 건물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은 배경처럼 여겨졌고, 누구도 그 배경에 이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서는 알아보았다. 그 여자는 그의 어머니, 박순애였다.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너무 짧아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목을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다. 순애도 고개를 들었다. 아들을 본 그녀의 얼굴에 먼저 떠오른 것은 반가움이었다. 그 반가움은 너무 순해서 로비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오히려 더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손에 든 걸레를 꽉 쥔 채 아주 작게 입술을 열었다. 준서야. 그 한마디가 로비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조용히 퍼졌다. 준서의 옆에 서 있던 약혼녀 세린이 눈을 돌렸다. 투자사 대표도 무심코 두 사람 사이를 보았다. 준서는 그 시선들을 느꼈다. 누군가 묻기 전에, 누군가 눈치채기 전에 그는 먼저 얼굴을 굳혔다. 마치 잘못 들어온 소음을 정리하듯 차갑게 비서에게 말했다. 청소는 손님들 나간 뒤에 하라고 전달하세요. 순애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이해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세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는 분이세요? 준서는 대답하기 전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 그 짧은 순간 안에서 낡은 교복, 늦은 밤까지 켜져 있던 부엌 불빛, 병원 냄새 같은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갔다. 그러나 그는 그 기억들을 다시 밀어넣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계약이었다. 체면이었다. 자신이 힘들게 올라온 자리였다. 아닙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본 분 같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이 순애에게 닿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너무 익숙한 사람처럼, 상처받는 일에도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는 사람처럼. 그녀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닦아도 커피 얼룩은 얇게 남아 있었다. 준서는 곧 회의장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다시 웃었고 계약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다만 순애의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모서리가 닳고 몇 번이나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는 종이였다. 그 종이 위에는 준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병원 이름과 오래전 납부된 학비 날짜가 함께 적혀 있었다. 준서가 회의장 문 안으로 사라진 뒤에도 순애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바닥에 남은 커피 얼룩은 거의 지워졌지만 그녀의 손은 같은 곳을 계속 문지르고 있었다. 누군가 다가와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을 때야 순애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 얇아서 조금만 건드려도 찢어질 것 같았다. 순애는 아들이 모진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중요한 손님들이 있었으니까, 회사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준서도 입장이 있었을 테니까. 그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쪽을 택했다. 자신이 덜 아픈 쪽, 아들이 덜 나쁜 사람으로 남는 쪽. 그게 그녀가 오래 버텨온 방식이었다. 준서가 7살이던 해 그의 아버지는 작은 공사장에서 다리를 다친 뒤 일을 거의 하지 못했다.
집안에 돈이 끊겼고 방세는 밀렸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순애는 새벽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고 낮에는 시장에서 박스를 정리했으며 밤에는 병원 복도 청소를 했다. 준서는 그때 어머니가 왜 늘 늦게 들어오는지 몰랐다. 그냥 어머니의 손이 차갑고 밥상 위 반찬이 점점 줄어드는 것만 알았다. 하지만 순애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가난이 아니었다. 준서가 가난에 익숙해지는 것이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포기하는 눈빛을 배우는 것. 친구들이 학원 이야기를 할 때 모르는 척 웃는 것. 급식비 봉투를 책가방 깊숙이 숨기고 선생님 눈을 피하는 것. 순애는 그런 순간들을 볼 때마다 자기 몸 어딘가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준서는 낡은 문제집을 손에 들고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 학원 안 다녀도 돼. 그 말은 순애에게 위로가 아니었다. 어린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 흉내를 내는 소리였다. 그녀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부엌으로 들어가자마자 싱크대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스톱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고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부터 순애는 준서의 앞에서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밀린 전기요금 고지서는 장롱 밑에 숨겼고 찢어진 운동화는 밤에 몰래 꿰맸다. 준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처럼 웃었다. 하지만 준서가 잠든 주에는 작은 계산기를 꺼내놓고 숫자를 다시 눌렀다. 몇 번을 눌러도 부족한 것은 부족했다. 준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봄, 담임 선생님은 순애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가 공부를 놓기엔 너무 아깝다고, 제대로만 밀어주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고.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순애에게는 비처럼 내려앉았다. 그녀는 교무실에서 나와 복도 끝에 서서 오래 숨을 골랐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고 있었다. 그중 준서는 없었지만 순애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 아들의 등을 보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순애는 병원 게시판 앞에서 멈춰섰다. 작은 종이에 적힌 안내문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헌혈, 검사, 지원금, 긴급 생활비. 글자는 평범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이상하게 차가워졌다. 그녀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수 창구로 걸어갔다. 처음이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아이 학비가 조금 급해서요. 그날 그녀는 집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된장국을 끓였다. 준서는 책상 앞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었고 순애는 왼팔 소매를 조금 더 깊이 늘였다. 바늘 자국은 작았다. 그러나 그 작은 자국은 그녀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처음으로 자기 몸에서 떼어낸 조각이었다. 세월이 지나 준서는 그 시절을 가난한 과거라고만 기억했다. 어머니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이 벗어나야 했던 부끄러운 출발점으로만 기억했다. 그리고 순애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팔아 그의 교복을 샀는지, 무엇을 견디어 그의 학원비를 냈는지, 어떤 날에는 어지러워 벽을 짚고도 아침밥을 차렸는지. 그 침묵은 사랑이었지만 너무 오래 묻혀 있었다. 그리고 묻힌 것은 언젠가 가장 아픈 순간에 다시 올라오는 법이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준서에게 박수를 보냈다. 투자 계약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대표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고 임원들은 앞으로의 승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세린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준서를 꽤 만족스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준서가 오래 원했던 장면이었다. 모두가 그를 인정하는 순간. 누구도 그의 출신을 묻지 않고 누구도 그의 낡은 과거를 들추지 않는 순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서는 그 박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았다. 회의장 유리병 너머로 로비 한쪽이 보였다. 순애가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었다. 허리를 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아주 잠깐 찡그려졌다. 준서는 그 표정을 보았다. 어릴 때도 어머니는 아파도 저런 얼굴을 했다. 누가 볼까봐 금방 웃음으로 덮어버리는 얼굴. 그때 세린이 옆으로 다가왔다. 아까 그분 정말 모르는 분 맞아요? 준서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그분이 당신 이름을 불렀잖아요. 세린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준서는 더 불편했다. 누군가 비난하면 화를 내면 됐다. 그런데 조용히 묻는 사람 앞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었다. 비슷하게 들은 거겠지. 준서가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 문 밖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로비 쪽 직원 하나가 급하게 뛰어왔다. 청소 직원 한 명이 어지러워 계단 옆에 주저앉았다는 말이었다. 준서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심장은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세린이 먼저 밖으로 나갔다. 준서는 몇 걸음 늦게 따라갔다. 계단 옆에는 순애가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아까 그 낡은 걸레가 아직 쥐어져 있었다. 관리 직원이 물을 건넸지만 순애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들이 보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 움직임이 너무 급해서 오히려 더 힘이 없어 보였다.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웠어요. 그녀의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호했다. 직원들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준서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다. 준서는 한 발 가까이 다가갔다가 멈췄다. 주변의 시선이 다시 모였다. 아까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계약 직후라 회사 임원들도 아직 떠나지 않았고 세린의 부모도 그 자리에 있었다. 준서는 그 모든 눈빛이 자신의 목을 조이는 것처럼 느꼈다. 그때 순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관리 직원이 주우려 하자 순애가 놀라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세린이 먼저 그것을 집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다. 세린은 무심코 펼치려다 멈칫했다. 종이 위쪽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날짜와 금액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순애가 낮게 말했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빨랐다. 숨기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준서는 그 반응을 보았다. 어머니는 평생 무엇이든 조용히 감추는 사람이었다. 아픈 것도, 부족한 것도, 서운한 것도. 그런데 그 종이만은 마치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 것처럼 손끝이 떨렸다. 세리는 종이를 접어 순애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준서는 그 눈빛을 알아차렸다. 의심이었다. 그러나 그 의심은 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라 준서를 향해 있었다. 준서 씨, 나중에 얘기 좀 해요. 그 한마디에 준서의 속이 얼어붙었다. 그는 갑자기 로비 전체가 너무 밝다고 느꼈다. 어머니의 낡은 신발, 젖은 소매, 주머니에 다시 들어간 종이, 그리고 자신이 조금 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장면까지.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그 앞에 놓였다. 순애는 결국 직원의 부칙을 받아 휴식실로 들어갔다. 준서는 따라가지 않았다. 아니, 따라갈 수 없었다. 발은 움직이지 않았고 체면은 아직도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준서는 깨달았다. 자신이 숨겼다고 믿었던 과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그 과거 속에 자신도 모르는 어머니의 진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준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회사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시동은 켜져 있었지만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하나 둘 퇴근했고 건물 불빛은 층마다 천천히 꺼졌다. 낮에 로비에서 보았던 어머니의 젖은 소매가 자꾸 떠올랐다. 그 소매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자신을 계속 부르는 것 같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세린이었다. 준서는 받지 않았다. 곧이어 문자가 왔다. 오늘 일 그냥 넘기지 않았으면 해요. 준서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것,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것, 아픈 어머니를 보고도 다가가지 않은 것. 하나하나 떠올리면 너무 분명했지만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 뒤편 직원 출입구로 향했다. 그곳은 회사 임원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청소 도구함, 낡은 의자, 종이컵이 놓인 작은 휴게실이 있었다. 준서는 문 앞에서 멈췄다. 안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혼자 앉아 있었다. 작은 보온병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고 앞치마는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마자 놀라 일어나려 했다. 왜 여기까지 왔어? 바쁠 텐데. 준서는 그 말이 더 아팠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먼저 물러났다.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인데도 아들이 불편할까봐 먼저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낮의 일을 꺼내려 했다. 아까는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짧았고 변명은 너무 더러웠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웃었다. 괜찮아. 네가 중요한 자리였잖아. 준서는 그 웃음이 싫었다. 자신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상처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굴어서 싫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종이를 보았다. 아까 로비에서 떨어졌던 바로 그 종이었다. 순애가 급히 손으로 덮었지만 이미 준서는 위쪽에 적힌 병원 이름을 보았다.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숨겨? 순애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굳었다. 그 순간 휴게실 문이 열리고 청소반장인 중년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준서를 보고 잠깐 놀랐다가 곧 상황을 알아차린 듯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오래 참아온 말이 걸려 있었다. 아드님이세요? 순애가 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회사분이야. 그 말에 준서의 얼굴이 굳었다. 낮에 자신이 했던 말을 어머니가 그대로 돌려준 셈이었다. 하지만 순애의 목소리에는 복수가 없었다. 오히려 아들을 지켜주려는 조급함만 있었다. 청소반장은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다. 순애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몸도 안 좋은데 또 무리하면 큰일 나요. 준서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또요? 휴게실 안이 조용해졌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소반장은 더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서의 얼굴을 보며 결국 낮게 말했다. 요즘 자주 어지러워했어요. 그런데도 병원은 안 가고 쉬라고 해도 안 쉬고. 준서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순애는 시선을 피했다. 그 작은 회피가 이상하게 익숙했다. 어릴 때 밀린 고지서를 숨기던 얼굴, 찢어진 손바닥을 등 뒤로 감추던 얼굴, 그리고 아들이 묻기 전에 먼저 괜찮다고 말하던 얼굴. 그날 준서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뒤를 따라갔다. 순애는 싫다고 했지만 그는 택시를 불러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집은 준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작고 낡아 있었다. 현관 옆에는 오래된 신발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부엌 창문에는 바람을 막으려 붙인 투명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순애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준서는 낡은 서랍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보았다.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안쪽 종이들이 조금 삐져나와 있었다. 그는 손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맨 위에 놓인 봉투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학비 영수증들이 들어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날짜마다 다른 병원 도장이 함께 찍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아주 낡은 종이 한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혈액 검사 완료. 준서는 그 문장을 읽고도 한동안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부엌에서 컵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순애가 돌아오고 있었다. 준서는 봉투를 손에 든 채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자신이 알던 가난보다 더 깊은 진실이 바로 그 안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준서는 봉투를 내려놓지 못했다. 손가락 끝이 종이를 잡은 채 굳어 있었다. 부엌에서 돌아온 순애는 아들이 들고 있는 봉투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다. 컵 안의 물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오래된 집안의 냉장고 소리만 낮게 울렸다. 그거 그냥 버리려고 모아둔 거야. 순애가 먼저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늦었다. 준서는 이미 보았다. 학비 영수증들 사이마다 찍혀있던 병원 도장, 검사 확인서, 생활지원금 지급 내역, 그리고 몇 장의 종이에는 혈액 제공 후 회복 안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날짜는 모두 준서가 학원비를 내야 했던 시기와 겹쳐 있었다. 그가 새 교복을 입던 날, 모의고사 특별반에 들어가던 날, 대학 등록금을 처음 냈던 그 겨울과도 맞물려 있었다.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뭐야?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봉투가 아니라 아들의 얼굴에 머물렀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 들켜서가 아니었다. 그 비밀 때문에 아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운 사람의 눈이었다. 엄마, 이게 뭐냐고! 목소리가 커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너무 낮아서 더 아팠다. 순애는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컵 바닥이 나무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 그 한마디가 준서의 가슴을 세게 눌렀다. 그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방법이 없었다는 말. 그 말 속에는 그가 몰랐던 수많은 반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침밥을 차리던 날들, 계단을 오르다가 잠깐 벽을 짚던 모습,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고 있던 이유, 그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믿었던 시간 뒤에 어머니가 자기 몸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준서의 첫 반응은 미안함이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화였다. 왜 말을 안 했느냐는 화, 왜 자신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느냐는 화, 왜 지금까지 모든 걸 혼자 감추고 자신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인간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는 비겁한 화였다.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알았으면... 말이 거기서 멈췄다. 그 뒤에 올 말이 없었다. 알았으면 무엇을 했을까? 어린 준서가 공부를 그만두었을까? 대학을 포기했을까? 성공한 뒤 어머니에게 더 잘했을까? 아니면 그저 조금 더 빨리 부끄러워했을까?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네가 알 필요 없었어. 그게 어떻게 내가 알 필요가 없어? 엄마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 말은 준서를 더 무너뜨렸다. 순애는 자신을 희생자처럼 말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빛을 지운 사람처럼 굴지도 않았다. 그저 한 아이가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처럼 담담했다. 그래서 준서는 더 견딜 수 없었다. 차라리 원망했다면 쉬웠을 것이다. 차라리 울며 따졌다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순애는 아직도 아들을 편하게 해주려 했다. 그때 준서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세린이었다. 그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화면 위로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오늘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내일 가족 식사 자리에서 분명 물어볼 거예요. 준서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의 비밀을 마주한 바로 그 순간에도 그는 다시 체면이라는 벽 앞에 세워졌다. 내일 약혼녀의 가족들과 식사가 있었다. 결혼 이야기를 확정하는 자리였다. 세린의 아버지는 사람의 배경과 집안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었다. 낮에 로비에서 본 청소 직원이 준서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리는 흔들릴 게 분명했다. 순애도 그 메시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얼굴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아주 작게 말했다. 내일 중요한 일 있지?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안 갈게. 그 말에 준서는 봉투를 더 세게 쥐었다.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렀다. 낮에는 자신이 어머니를 숨겼고 밤에는 어머니가 스스로 사라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상할 만큼 익숙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누군가 아프면 순애가 물러나고 누군가 불편하면 순애가 입을 다물고 준서가 성공해야 한다면 순애는 없는 사람이 되는 방식. 준서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지 그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하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지으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오래 자신을 지워왔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하지만 진짜 잔인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 날 그 식사 자리에서 준서는 어머니의 침묵보다 더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저녁 준서는 세린의 가족이 예약한 조용한 한정식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고 안쪽에서는 낮은 웃음소리와 그릇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그는 이런 자리를 어렵게 여기지 않았다. 단정한 말투, 계산된 미소, 적당한 겸손, 그는 그 모든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정장 안주머니에 넣어둔 오래된 봉투가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학비 영수증과 병원 기록이 든 그 봉투였다. 순애는 오지 않겠다고 했다. 아니, 처음부터 초대받지도 못했다. 준서가 어머니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린의 집에서는 준서의 어머니가 지방에 살며 몸이 약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청소 일을 한다는 말도, 같은 건물 로비에서 일했다는 말도, 그가 낮에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했다는 말도 몰랐다. 준서는 그 거짓말들이 모두 작은 것이라고 믿어왔다. 결혼이 정해지고 나면 천천히 말하면 된다고, 지금은 굳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그러나 작은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몸집을 키웠다. 그날 그의 안주머니 안에서 그것들은 무겁게 숨을 쉬고 있었다. 방 안에는 세린과 그녀의 부모, 그리고 세린의 오빠 내외가 먼저 와 있었다. 세린의 아버지는 식탁 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래 회사를 운영한 사람답게 사람을 볼 때 먼저 표정이 아니라 배경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다.
준서가 들어서자 그는 웃으며 손짓했지만 그 웃음은 어제보다 차가웠다. 어제 계약은 잘 마무리됐다지요? 네,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집안 이야기도 조금 더 솔직히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숟가락을 들던 세린의 손이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낮아졌다. 준서는 예상했던 말인데도 목이 말랐다. 세린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로비에 계셨던 분 말이에요. 그분이 준서 씨 이름을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문장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동네에서 알던 분이다. 어릴 때 이웃이었다. 착각하신 것 같다. 어제처럼 또 그렇게 말하면 이 자리는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결혼도 투자도 승진도 흔들리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손끝에 종이 모서리가 닿았다. 봉투 안에 있던 가장 낡은 영수증, 어머니가 피를 내어놓고 받아온 돈으로 납부된 학비. 그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뜨거웠다. 세린의 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준서 씨, 그분이 누구입니까? 준서는 입술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기 직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직원이 들어와 세린에게 무언가를 귓솔말로 전했다. 세린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곧장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준서도 뒤따랐다. 복도 끝에 순애가 서 있었다. 회색 청소복은 아니었지만 오래된 검은 코트와 낡은 구두는 그녀가 얼마나 급히 나온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준서가 어젯밤 자신의 집에 두고 간 병원 기록 일부였다. 순애는 그것을 돌려주러 온 것이었다. 아들이 이 종이들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또 한 번 먼저 숨겨주려 온 것이었다. 이거 두고 갔더라. 혹시 누가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준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 와중에도 어머니는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세리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슬픔이 함께 있었다. 그때 세린의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순애를 알아보았다. 어제 로비에서 보았던 청소 직원, 그리고 지금 준서 앞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서 있는 여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설마 이분이 어머니입니까? 복도에는 식당 직원들의 움직임이 멈춘 듯했다. 순애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준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찾아와서. 그 말이 준서의 귀에 너무 크게 박혔다. 죄송하다는 말. 어머님은 평생 잘못하지 않은 일 앞에서도 먼저 사과했다. 가난해서 죄송했고, 초라해서 죄송했고, 아들의 앞길에 그림자가 될까봐 죄송했다. 준서는 그 말을 더는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순애의 손에서 종이봉투를 천천히 받았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봉투를 열었다. 세린이 숨을 삼켰고 세린의 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준서의 손은 떨렸지만 이번에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맞습니다. 그 한마디가 복도에 떨어졌다. 세린의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준서는 어머니 옆에 섰다. 아주 늦게, 너무 늦게. 그러나 처음으로 제대로 그 자리에 섰다.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순이가 놀라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다. 준서는 종이봉투 속 낡은 영수증을 손에 쥐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결혼도 체면도 성공으로 만든 얼굴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준서는 알았다. 여기서 다시 침묵하면 그는 평생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준서가 어머니 옆에 서자 복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성공한 남자가 자신의 출신을 어디까지 숨길 수 있는지, 초라한 어머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 한마디로 이 불편한 장면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데 준서는 더 이상 정리하지 않았다. 숨기지도 않았다. 그는 손에 든 낡은 봉투를 천천히 펼쳤다. 세린의 아버지는 미간을 굳혔다. 지금 여기서 뭘 하려는 겁니까? 준서는 대답하기 전에 어머니를 보았다.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야,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이 다시 그의 가슴을 찔렀다. 엄마는 괜찮다. 그 말은 준서가 평생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다.
밥을 거른 날에도 괜찮다 했고 손목에 파스를 붙인 날에도 괜찮다 했고 병원에 다녀온 흔적을 감춘 날에도 괜찮다 했다. 준서는 이제야 알았다. 괜찮다는 말이 늘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다는 것을. 그는 봉투 안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를 꺼냈다. 종이는 접힌 선을 따라 거의 찢어질 듯 약해져 있었다. 이건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의 학비 영수증입니다. 세린의 아버지는 놀라며 준서를 갈아보았다. 세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준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다만 그가 끝까지 말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었다. 준서는 다음 종이를 꺼냈다. 이건 고등학교 특별반 등록비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학 첫 등록금 일부를 낸 기록입니다. 세린의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다. 그런 개인사를 왜 우리 앞에서 말하는 겁니까? 제가 어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는 조용해졌다. 순애의 손이 작게 떨렸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준서는 부드럽게 그 손을 잡아내렸다. 밀어낸 것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제대로 잡은 것이었다. 준서는 마지막 종이를 들었다. 병원 이름과 날짜, 혈액검사 확인 기록이 함께 찍혀 있었다. 그는 그 종이를 보다가 목이 잠긴 채 말했다.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돈 중 일부는 어머니가 병원에서 피를 팔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세린의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세린의 오빠도 더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세린의 아버지만이 오래 침묵하다가 낮게 물었다. 그걸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그 질문은 순애에게 향한 듯 했지만 준서가 먼저 대답했다. 제가 부끄러워할까 봐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준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맞아요. 엄마는 내가 아플까봐 숨겼고 나는 내가 창피할까봐 엄마를 숨겼어요. 그 문정이 끝나자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안에는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더 무거운 진실이 있었다. 순애의 희생도 준서의 비겁함도 그가 올라온 자리의 빛과 그림자도 모두 그 한 문장 안에 들어있었다. 세린의 아버지는 한참 뒤에 시선을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었지만 처음의 차가운 판단은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 사람의 집안과 배경을 보고 판단해왔다. 가난을 노력 부족으로, 허름한 옷을 무능함으로, 낮은 일을 낮은 삶으로 쉽게 연결해왔다. 그런데 눈앞의 여자는 자기 몸을 깎아 아들을 세운 사람이었다. 그가 쉽게 낮춰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세린이 조용히 순애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순애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것만 주고 가려고. 오늘은 숨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에 순애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다물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늦게 이 자리에 도착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그의 뒤에 서 있었는데 그는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붙잡으느라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세린의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제가 숨긴 건 어머니의 직업이 아닙니다. 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다시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분을 낮게 보지는 말아주십시오.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처음으로 준서가 자기 삶을 지키는 말이기도 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방패 뒤에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세린의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걸음 비켜섰다. 좁은 복도에 순애가 지나갈 길이 생겼다. 순애는 그 길을 바라보았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길을 닦아주기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가 비켜준 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차가웠지만 준서는 놓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준서가 한 말 하나로 지나간 세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었다. 로비에서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당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아들의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준서는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서 있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 식사는 예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말 한마디로 모든 분위기가 바뀐 뒤였다. 세린의 아버지는 오래 침묵했고 세린의 어머니는 순애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순애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예의조차 너무 과분하다는 듯 손끝에 힘을 주고 있었다. 준서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 큰 성공을 꿈꿨다. 좋은 회사, 좋은 집, 좋은 차, 단듯한 결혼. 그것들이 있으면 지난날의 가난이 더 이상 자신을 따라오지 못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어머니가 지워진 자리 위에 세운 성공은 늘 어딘가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를 그는 바쁜 일정과 비싼 옷과 사람들의 박수로 덮어왔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덮개가 모두 걷혔다. 순애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자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괜히 좋은 자리에 폐를 끼쳤어요. 준서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앉아있어. 그 말은 짧았다. 하지만 순애는 그 한마디에 오래 멈췄다.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어쩌면 처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앉았다. 찻잔 위로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세린의 아버지는 한참 뒤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한 것 같군요. 그 말은 사과라기엔 짧았고 완전한 용서라기엔 어색했다. 하지만 준서는 그 안에 담긴 균열을 보았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사람의 생각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작은 소리였다. 세린도 그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았다. 실망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단번에 좋아지진 않았다. 결혼 이야기는 잠시 미뤄졌다. 준서는 회사에서도 소문을 피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뒤에서 수근거렸고 누군가는 갑자기 친절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그 모든 시선을 참지 못했을 것이다. 더 완벽한 척하고 더 차갑게 굴고 더 높이 올라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누군가 부모님에 대해 물으면 그는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오래 일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말 끝에 변명은 없었다. 부끄러움도 없었다. 처음에는 목이 조금 막혔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문장은 그의 안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며칠 뒤 준서는 순애가 일하던 건물 로비공 다시 갔다. 이번에는 손님도 투자자도 임원도 없었다. 이른 아침이었다. 청소 도구함 옆에서 순애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준서는 말없이 다가가 걸레를 잡으려 했다. 순애가 놀라 손을 뺐다. 왜 그래? 옷 버린다. 준서는 무릎을 굽혔다. 한 번쯤은 내가 닦아야 할 것 같아서. 순애는 무슨 말을 하려다 멈췄다. 아들은 서툰 손길로 바닥에 작은 얼룩을 닦았다. 잘 닦이지도 않았고 자세도 어색했다. 그러나 순애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가 평생 닦아온 것은 바닥만이 아니었다. 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아들이 세상 앞에서 작아지지 않도록 자신의 이름과 아픔과 피곤함까지 조용히 닦아왔다. 그날 준서는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현관 앞에서 그는 낡은 신발장 위에 놓인 봉투를 보았다. 학비 영수증과 병원 기록들은 다시 그 안에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버리자고 하지 않았다. 숨기자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새 파일 하나를 사와서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 순애가 물었다. 그걸 왜 보관해? 준서는 한참 뒤에 대답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오래된 식탁 위에 밥을 차렸다.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국이 있었다. 준서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어린 시절 수없이 먹었던 그 맛이었다. 한때는 벗어나고 싶었던 맛.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만 했던 맛. 창밖으로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낡은 집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고 이제는 말해야 하는 것들도 있었다. 준서는 어머니의 손등에 남은 희미한 자국들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자국들을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길처럼 바라보았다. 어떤 진실은 늦게 도착한다. 그래도 누군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 진실은 길을 잃지 않는다.